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뒷방 상영관의 두부. 저는 배. 넬리입니다. 네, 오늘 얘기해볼 242번째 영화는 사라도사 감독님의 화산만큼 사랑해고요. 이 영화는 그 화산학자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네, 넬리 이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저 화요일에 이사를 해가지고 네. 여기도 오늘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하철 타고 1시간 왔어야 됐었거든요. 네. 근데 걸어서 20분 거리가 돼가지고 부럽네요. 걸어왔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약속 걸어가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부럽네요. 생각해보니 저도. 아 근데 두 분은 아니 어쩔 수 없는. 이사를 하세요. 이 동네로 이사를 오세요. 좋지 않아요? 좋죠. 그렇죠. 너무 좋아요. 저 그리고 이거는 말해도 되는지 친구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 아니다. 미안해요. 뭐예요? 그냥 이제 재밌다 같이 집을 꾸미는 게 재밌다 이런. 요즘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약간 설레나요? 원래는 사실 좀 적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사는 것도 좀 적응이 안 돼서. 처음이시잖아요. 네. 얘가 왜 계속 우리 집에 있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같이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원래 얘가 집에 본가가 가까워서 본가에 가기로 되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 집에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됐구나 싶기도 했고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다. 근데 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간이 테이블이긴 한데 간이 테이블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집 정리를 좀 하고 거기 앉아서 일기를 쓰는데 뭔가 이제야 집에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막 바닥에 앉아서 하고 이러니까 되게 임시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테이블 딱 생기니까 뭔가 이 집이 좀 이제 마음에 든다 이런 느낌이. 또 놓고 들어요. 싶은 가구 있어요? 일단은 주문해놓은 테이블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간이 테이블 대신에 그리고 침대도 빨리 왔으면 좋겠고 놓고 싶은 가구? 선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장을 놓으려고 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군데 집들을 좀 참고를 해보면 좋겠네요. 사실은 되게 모델이 되는 집이 있어요. 그래요? 무수의 집에 우리가 되게 자주 놀러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같이 사는 친구도 자주 놀러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같이 살고 짜고 이제 집이 계약이 좀 정리가 됐을 때 어떻게 꾸밀까라고 했을 때 그 원목 테이블이 거실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다 무슨의 집이 다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친구도. 그렇죠. 같이 사는 친구의 집의 어떤 표본. 맞아. 무슨의 집 책장도 되게 예쁜데.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거실이 그 정도로 넓지 않아서 저희는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다음에 초대해주세요. 꼭 하려고 당연히 벼르고 있습니다. 아싸. 기대할게요. 네. 좋아요. 또 그 바지를 여행 네? 갔다가 잃어버리셨다고. 저만 얘기하나요?
아니, 아니, 넬리가 재밌는 근황이 많더라고요. 저번에 맞아요. 대만 여행 갔다 온 거는 거미집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아끼던 바지가 있었는데 그 바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여행 갔다 와서. 그래서 아 잃어버렸구나 했는데 바지 잃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도대체 바지를 어디 벗고 나올 일이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진짜 아 요새 맨날 아, 어떻게 바지를 잃어버리냐? 어떻게 바지를 내가 잃어버렸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약간 저 자신을 달래고 있는데 아무튼 대만에 갔다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짐 쌀 때 놓고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분명히 싼 기억이 있거든요. 짐을 싼 기억이 있는데 없어서 의아하고 아무튼 제 기억을 믿을 순 없으니까 대만에서 제 바지가 걸어다니는 상상을 하는 중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대만이라서 음. 너무 좀 웃긴 것 저 같아요. 왠지 강 위를 흘러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누워서. 누워서. 그것도 그럼. 괜찮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화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아, 그 전에 저희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 뒷방 상영관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달 상영작 소개와 좋아하는 장면 같은 것도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 영화 추천이나 방송 후기 같은 것들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인스타와 팟빵에 댓글 혹은 이메일, 익명 메시지 등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저희 그 인스타그램이랑 팟빵에 보시면은 에스크드 링크 올려놨고요. 그런 거 있으시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너무너무 기뻐하니까요. 네. 혹시 뭐 읽어야 되는 들어온 거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뭔가 이것저것 트리비아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배가 재밌게 읽은 기사가 있잖아요. 아, 그 네. 얘기, 그 내용부터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 감독님 인터뷰를 읽어왔는데 먼저 이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카티아와 모리스라는 그 화산학자의 푸티지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찍은 영상과 그리고 인터뷰 영상들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도 들어가 있죠. 그걸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 많은 푸티지를 다 봤대요. 되게 많았고 그 다큐멘터리도 많았고 그 푸티지만 해도 180시간 정도였다고 하고 인터뷰만 50에서 60시간 정도였다고 그 화산 해요. 연구하면서 현장에 가서 찍은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전문가로서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한 그런 영상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스타 화산학자여가지고 방송 출연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많은 양을 사실 하나의 플롯 없이 한 영화로 만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푸티지를 보다 보면 너무 아름다운 영상이 있어서 이게 영화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전체 내용과. 그래서 이분들이 플롯을 생각한 게 모리스, 카티아 그리고 화산의 사랑 이야기를 딱 하나로 잡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영화라고 해요. 그리고 이 나레이션은 저희도 잘 알고 좋아하는 미란다 줄라이의 나레이션인데 원래는 처음에는 조금 설명을 하는 나레이션으로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너무 지루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희가 그렇게 이 영화를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저희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영화를 봤는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아토믹이 부국제 갔다 와서 소개해준 영화잖아요. 네. 그게 아니었다면은 그냥 화산학자들 얘기를 설명해주는 그런 영화일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실제로 그
미란다 줄라이의 내레이션이 없고 정말 설명적인 그런 내레이션이 있었으면은 정말 그런 영화가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전형적인 인물 다큐멘터리처럼. 네. 근데 내레이션이 뭔가 우리한테 그 두 인물을 설명해주기도 하지만 설명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인물을 따라가 보는 뭔가 질문도 던지면서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 미란다 줄라이의 나레이션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무미건조하면서 좀 웃기기도 하고 뭐랄까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거를 감독님이 말하시기를 데드팬 큐리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드팬이라는 거는 버스터 키튼 영화처럼 되게 무표정으로 웃기는 그런 스타일이고 큐리어스, 그러니까 호기심 있는 단조로운 음성에 호기심 있는 태도인 거예요. 진짜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뭔가 되게 무심함이라는 건 별로 없고 애정이랑 호기심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목소리로 유머를 한다는 게 진짜 웃긴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미란다 줄라이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많이 출연하기도 하고 거기서도 그런 연기 스타일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단순히 나레이션의 역할이 뭔가 부차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맞아. 영상이랑 그러니까 이 사라도사의 영화랑 같이 섞여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나레이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좋아하는 감독님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그 리스트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먼저 아네스 바르다를 좋아하시고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를 20번 보셨대요. 그리고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웬디와 루시와 버스트 카우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샹탈 아커만도 좋아하고요. 다 저희가 한 번씩 했던 그죠? 네. 그럼 혹시 영화 트리비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영화 어떻게 봤는지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 영화가 뭔가 그냥 설명적인 다큐멘터리랑은 좀 달랐어요. 이미지도 되게 화려한데 구성이 뭔가 음악도 좋고 아까 애니메이션 영상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는 이 두 사람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러니까 첫 등장은 아닌데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뭔가 눈 속에서 고생하는 모습 보이다가 화산이 막 폭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두 사람이 걸어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되게 락 음악이 이렇게 팡 터지는 클라이막스 부분이랑 같이 재생이 되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이 두 사람은 락스타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딱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되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초반 생각하면은 그 붉은 용암이 마그마가 나오는 그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평소에 그런 화산 폭발이나 용암에 대한 영상을 많이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너무 새로웠고 그냥 지구의 어딘가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계속 관찰해서 하는 기분이라서 되게 계속 놀라면서 봤어요. 그냥 뭐 다른 게 없어도 그 영상만으로 카티아랑 모리스가 찍은 영상만으로도 되게 너무 화려하던데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음악이라서 설명하기가 힘든데 막 용암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빨간색 화산이라고 하잖아요. 초반에 나오는 화산들은 막 위험하지 않다고 막 설명해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거기를 뛰어다니고 바닷속에서 이렇게 그 화산이 내려오는 걸 이렇게 지켜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바닷속에서 찍은 장면들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사이를 막 통통통 뛰어다니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바닷속에서 그 용암이 분출되면서 굳는 그런 장면들은 맞아.
저희가 다 입을 모아서 너무 아름다웠다고. 맞아. 음. 굳자마자 그 사이로 뭔가 또 나오고 또 굳고 막 그게 너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막 돼지가 살아있다는 표현을 맨 처음에 누가 모리스가 했나? 했던 것 같은데 진짜 그 영상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움직이고 살아있고 그런 게 되게 보는데 너무 그냥 재밌었습니다. 뭔가 크리처 같았어요. 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이 사람들이 주로 화산 이미지가 눈에 익어서 그런지 되게 패셔너블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빨간색 옷 입은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아까 그 장면에서도 빨간색 입고 빨간색 셋업 같은 거 입고 뛰어다녔던 것 같고 그리고 뒤에 가면 그레이 화산이 나오는데 그 그레이한 동굴 속을 빨간색 옷 입고 막 기어다니는데 정말 저 사람들이 용암 같다. 그런 느낌도 받았었어요. 이 사람들 뜨겁잖아요. 되게 뜨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용암이 분출될 때 포물선을 그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포물선을 그리는데 용암에 시간차들이 있어서 어떤 용암들은 왼쪽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것 같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또 어떤 애들은 약간 위치가 달라져서 색깔도 달라 보이고 반대쪽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데 빨간 비인데 하나는 왼쪽으로 내리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내리는 그런 이미지가 생겨서 아 이게 포물선이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그리고 포물선이고 동시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해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아마 포스터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빨간색 용암 비가 맞아요. 약간 검은색 비도 같이 섞여서 내리는 것 같은 검붉은색과 새빨간색 그 조화가 너무 좋아요. 약간 넉넉히 보게 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주인 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맞아요. 화산이 좀 위험하다 보니까 보호하려고 그런 옷을 입는 것 같은데 근데 되게 허술하지 않나요? 얼굴은 뚫려있고. 그런지 그런 거 너무 귀엽고 맞아요. 근데 용암 폭발하는데 막 음악이 되게 신나는 음악 나오다가 갑자기 음악 뚝 끊기면서 계란을 구워 먹어요. 용암에다가. 맞아. 그러면서 아 계란이 오늘은 좀 맛이 없네요. 이러고 다시 음악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이런 장면도 되게 유머. 맞아. 되게 사실 아름답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거기를 서슴없이 가는데 되게 전반적인 태도가 굉장히 계속 유쾌하거든요. 근데 유쾌하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계인 같은 옷 입고 카티아가 막 가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혹시? 되게 막 분출하는 용암 엄청 가까이 가는데 저는 그 장면이 진짜 무슨 SF 영화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냥 있었던 일을 찍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워서 그 장면이 그냥 뭔가 지구가 아닌 것 같은데 지구이고 그런 것들이 신기했어요. 그렇죠. 뭔가 저는 사실 이런 과학적 호기심을 생각하면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욕망이 우주에 좀 있었지 지구 자체는 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지구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겼어요. 이걸 보고 뭔가 내 땅 밑에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는데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뭔가 흐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많이 확인한 것 같아서 그냥 그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아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땅 한 평 집 한 채 살려고 아둥바둥 사는 인간들 얼마나 뭔가 그 땅을 사면은 영원할 것 같아서 영원한 것처럼 우린 취급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의 자산이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땅은 계속해서 파괴되고 창조되는 맞아요. 살아있는 그런 존재니까. 맞아요. 인간이 작고 저 화산이 이 작은 우리를 내려다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나레이션도 나오긴 하는데 맞아요. 무슨 코끼리 등에 올랐던 개미로 맞아요. 비유하기도 하고 근데 그 개미가 고민하는 거죠. 그 코끼리에 대해서.
근데 두부 씨가 말씀해주신 장면에서 저는 그게 클로즈업도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빨간색 화산이 SF 영화처럼 뒤에 배경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먼 곳에서 찍었다면 그렇게까지 막 환상적이고 영화적으로 보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그런 우주복 같은 걸 입은 카티아의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그만큼만 보여줘서 맞아. 더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중에도 조금 영화 안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단순히 뭐랄까 화산 활동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를 만들고 싶은 그런 창조하고 싶은 욕망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사실 이 영화에서 모리스와 카티아는 카메라가 그들이 말하기에는 뭔가 그냥 관찰의 도구이고 그냥 과학자들이 기록하는 어떤 수단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카메라로 그냥 담으면 실제로 보는 것에 조금만 담기잖아요. 그걸 카메라로 찍어보면 항상 느끼는데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담아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그 어떤 황홀함 같은 거 어떻게 더 느끼게 해줄 것이냐를 되게 감각적으로 찍은 것 같아요.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엄청 고민하면서 찍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그 감정을 보는 사람도 느낄 수 있게끔 찍어준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창작하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그런 열망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보는 행위에는 항상 매혹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기에 매혹 같은 게 항상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도 그냥 처음엔 정말 기록하려고 찍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찍다 보니 그 행위 자체에 매혹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화산막 찍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도 찍고 특히 모리스가 카티아의 모습을 되게 많이 찍은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막 그 말 타는 장면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레이션이 되게 웃긴데 뭔가 거기서 모리스가 저는 뭐 영화감독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는 지질학자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막 되게 영화적인 장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서부 영화들처럼 말 타고 이렇게 막 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을이 지는 건지 해가 뜨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를 찍어놓은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찍을 일인가? 약간 거의 이런 내레이션이 나오거든요. 맞아. 그때 진짜 빵 터졌어요. 근데 저 그 부분이 진짜 좋았던 게 평소에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화자는 진짜 도구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 자연 형상을 되게 전지적이고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특히나 감독의 존재가 의식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레이션의 몫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이 감독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이 두 사람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다큐멘터리에 이 두 사람도 녹여냈지만 그 감독 자신도 되게 많이 드러낸 것 같아서 좋았어요. 맞아요. 뭔가 저 문화인류학을 부전공했는데요. 전공은 뭐죠? 정치외교학이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요즘 문화기술지, 그러니까 뭐 문화에 대해서 기술하는 어떤 기록물 있잖아요. 그런 거 봐도 어떤 기술지는 좀 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 대상을 되게 기술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방식이 근데 사실은 바라보는 내가 이미 정치적이고 한계가 있는데 객관적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써져 있는 문화기술지를 보면 되게 새로운 시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관찰자인 자신을 드러내는 기술 형식이 많아요. 근데 약간 이 다큐멘터리가 그거랑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저도 되게 솔직하다고 느꼈던 게 저는 영화 보면서 이
화산학자들은 화산에 매료된 거지만 그러면 이 감독은 뭐에 매료가 돼서 이 사람들을 선택했을까? 선택해서 찍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들이 찍어놓은 이 이미지들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산학자가 아니고 과학 뭐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영화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미지에 매료가 됐겠구나. 그런 점들이 되게 그렇게 바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뭔가 진짜 위험한 순간들이 많잖아요. 화산을 연구하고 또 촬영까지 하다 보면. 근데 이 영상들을 보면 이걸 이렇게 찍었다고?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진짜 위험한 순간들까지 찍어놨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위험에 매혹되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장면들 보면서는 뭔가 본다는 행위, 찍는다는 행위에 되게 한계를 조정하는 느낌, 내 머릿속에 있는 그 한계를 조정하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한계를 조정한다는 게 도전을 한다는 말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저게 된다고? 약간 저거까지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 모르겠어요. 이 뭔가 계속 실험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본다는 행위에 매혹이 있는데 그 매혹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계속 실험하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영화 생각나기도 했어요. 그 노 봤어요? 노베에서 외계 생명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생명체를 찍을 때 카메라를 보여주면 그 생명체가 되게 흥분을 하고 맞아. 자기를 기록하려는 존재들을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이 노비라는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영화이기도 맞아. 한데 그 넬리 씨가 노랑 넬리입니다. 넬리 씨가 약간 찍을 수 없는 샷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노베에서 어떤 인물이 되게 유명한 촬영 감독인데 그 장면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 영화를 보고 좋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뭔가 왜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 보면서 초반에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설명도 화산을 너무 사랑하는 뭐 화산학자 부부라고 소개를 하고 초반에도 그걸 되게 강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다큐멘터리가. 근데 중간중간 의문이 드는 거는 되게 엄청 열심히 영상을 찍는데 그냥 화산 영상이 아니고 화산을 지켜보는 자신들을 또 엄청나게 많이 찍는 거를 보면서 저는 저 욕구가 되게 멋진 장관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람들의 욕구랑 비슷한 걸까? 그러니까 전시욕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험 속에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저들의 일부일까라는 그 사랑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 초반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영상이 너무 아름답고 뭔가 엄청 황홀하지만 그걸 찍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이제 계속 의식하니까 그 찍는 마음에 대해서 그 욕구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중간에 뭔가 저는 한 번의 전환이 다큐멘터리 내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크게는 뭔가 붉은 화산 얘기를 초반에 많이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그 회색 화산 얘기도 하고 실제로 이 부부의 관심사가 좀 옮겨지잖아요. 회색 화산으로. 근데 그 중간 부분에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두 개 이야기를 전환시키는 중간에 뭔가 이들의 어떻게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 와서는 이 사진을 엄청 정리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책으로 내고 영화로 내서 비용을 감당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위험을 계속 감수하는 어떤 캐릭터를 방송에 계속 보여줘서 돈을 벌고 그런 캐릭터 연기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자신들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화산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환호하게 만드는
사실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또 화산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딱 보자마자 왜 그렇게 찍는지 조금 알 것 같다? 사실 그거 뭐 비용적인 부분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처음에 왜 이들이 화산을 그냥 보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단순히 기록하는 게 아니고 왜 영화적으로 찍는 건지를 조금 거기서 이해가 됐어요. 되게 현실적인 부분을 잠깐 건드려지거든요, 다큐멘터리에서.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되게 닫힌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저는 그 고리 그 두부 씨가 말씀해주시는 생각의 과정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한 과정이 어떻게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영상을 보게 했는지 그 부분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저는 과학자의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세상과 조금 단절돼서 혼자 연구를 몰두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제 안에 환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잣대로 이 둘을 보니까 근데 이 둘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엄청 창조적인 부분도 있고 예술적인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 혼자 좀 혼란스러워 하다가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고정관념이 좀 깨진 거죠. 아, 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구나. 이게 좀 그 틀이 와장창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지면서 이 둘을 좀 더 내가 잘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그 후반부엔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 때문에 이해가 됐어. 이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좀 더 다르게 보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조합이 있을 수 있다는. 네, 다른 어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당연히 있고 여러 가지 정체성이 이들에게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 초반에는 잘 제가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감독의 의도적인 거라고 느꼈거든요.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전반부랑 후반부랑 굉장히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진 않았는데 전반부, 후반부가 좀 나눠져 있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레드와 그레이로 나뉘기도 하지만 뭔가 인간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진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사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인간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향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후반부 가서는 좀 더 인간을 돕고자 하는 그럼에도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면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런 변화 과정을 겪은 것 같기도 해서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전쟁이 싫고 어렸을 때부터 둘 다 전쟁 경험이 있고 뭐 베트남 참전 반전 시위 나가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진절머리 나는 그런 것들을 자연으로부터 좀 해소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인간과 관계없이 항상 움직이는 무언가. 근데 그게 굉장히 위대하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마음인지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때는 그 화산과 연결돼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두 부부가.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던 세계에서는 사실 화산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계속 떠나잖아요. 어디 먼 곳으로. 그래서 그 화산과 직접적으로 삶을 연결시켜서 사는 사람들의 존재를 모르다가 아,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피해서 화산으로 왔지만 이 화산조차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알게 되어서 그것까지 다 사랑하게 된 그런 것 같아요. 좀 이야기의 확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의 확장?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매혹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을 통해서 확장이 되었는데 근데 저는 그 전에 그리고 항상 매혹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산을 보면서 뭔가 그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에 그런 매혹적인
요소들이 정말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매력이 아주 잘 됐거든요. 그 영상들 보면서 저는 거의 이 다큐멘터리를 턱을 괴고 봤어요. 막 그 약간 화면에 막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뭔가 거기서 갑자기 이 모리스와 카티아의 그런 인간에 대한 회의감과 실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에 매혹될 수 있다? 아니면은 뭔가 그 과정이 전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었거든요. 저도. 근데 왜 그런지는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명상하면서 좀 느낀 게 그냥 사라지고 싶다고 느껴요. 명상을 하면. 근데 타이머를 맞춰놓고 깨어날 순간이 되면 그 죽음으로의 욕망이 갑자기 바뀌어요. 눈을 뜨면 그냥 삶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갑자기 바뀌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죽음과 삶의 경계가 된 욕망이 도대체 뭘까? 이거를 혼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죽음과 삶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걸 내가 느끼면서 이걸 느끼고 있나? 그래서 왜 그렇지? 극단적이다라고도 생각했는데 근데 뭔가 자연을 보다 보면은 저도 해체되고 싶은 욕망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싶고 나를 해체시키고 저 안에 있고 싶다라고 느끼는데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저 스스로 답을 내린 게 해체되고 싶다는 거는 나만 생각했던 그 나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고 뭔가 나도 어떤 큰 무언가 일부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느끼고 싶은 그런 욕망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었든 그게 나이든 뭐 주변 사람이든 새로운 경험을 좀 더 받아들이고 싶은 새로운 존재들 그런 걸 받아들이고 싶은 욕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킬지는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카티아와 모리스를 보면서 그 자연의 매혹이 뭔가 좀 더 죽음에 가깝다가 그게 생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좀 계속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그냥 뭔가 계속 스스로 걸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뭔가 모리스의 말을 보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의 어떤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후반부에 보면 화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는 거를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두 사람이.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뭔가 죽음과 삶을 생각하는 태도? 뭔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동시에 모르겠네요. 동시에 있다는 거? 저는 제가 느낀 황홀함과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네. 그 영화 보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속 자연 경관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거의 약간 울고 싶어지는 기분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지금 인간사로 하나하나 너무 괴로워하고 오늘 쓴 생활비나 아니면 뭐 전쟁이 나도 전쟁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게 걱정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자연은 대체 뭔가 이 자연이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되게 뭔가 저한테 울림이 있었어요. 이 카티아 모리스가 영화 초반에 그 보면은 어린 시절에 자연 경관을 보고 되게 황홀함과 외로움을 동시에 느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외로움이라는 게 아까 배 씨가 말한 뭔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고 그 큰 것의 일부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만 나는 너무 작고 이 나 하나의 개체인 그것의 외로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나는 작은 존재인 거지. 그 큰 것에 비하면. 그것에서 오는 외로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좀 느꼈던 것 같고 네, 배씨가 말한 것이 이 영화 속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과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리스가 되게 후반부였는데 나는 인간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렇다고 인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아닌데 화산에 다가가면서 인간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되게 인간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실은. 인간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인간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게 좋았고 그 순간에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다고 믿는다는 말이 그냥 사실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지금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사실 좀 물어보고 싶어서 가져온 거기도 하고 근데 뭔가 그 순간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저는 들기도 했었어요. 저도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계속 그 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왠지 그 말에서 화산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산을이라는 어떤 존재로서 만남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화산을 그냥 본 게 아니고 뭔가 자연 속에 있었다 이게 아니라 뭔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듯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변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산의 영향을 받고 대화를 나누고 내 삶이 변해가는 그런 식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일정한 흐름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고정된 건 사실 아니잖아요. 인간 변할 수 있고 사실 우리 뇌도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처음엔 이랬던 사람이 뭐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이러면서 정말 달라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시냅스 자체가 바뀌어요. 네. 멋지다. 많이 노력해야 되죠. 그쵸.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지 않고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사실 없어요. 왜냐면 바뀔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그래서 자기가 느낀 그런 화산과의 관계에서 느낀 무언가가 있어서 그 요소를 뭔가 인간 세상에 내가 이런 걸 느꼈는데 이런 거 볼래? 하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뭔가 변화의 시작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처음에는 인간이라고 여겨졌던 뭐 A가 있으면 그거를 뭐 A 다시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로 전 느꼈거든요. 그래서 되게 희망적이고 뭔가 인간을 고정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모리스와 카티아가 화산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인간을 사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는 모리스는 도피한 적 없다고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도피였다고 생각했거든요. 화산을 너무 사랑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도피성이 있었는데 저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잘 보면 화산을 사랑하는 일이 이들에게 엄청 복잡한 고민을 던져줬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자신에게 굉장히 사랑하는 대상인데 누구에겐 파괴일 뿐이잖아요. 재앙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위협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해결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스스로. 모리스와 카티아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화산을 이해하고 화산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그 화산과 연결된 인간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뭔가 인간을 결과적으로 더 사랑하게 만드는 둘 다 사랑하기 위해선 좀 더 처음에 도피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야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들이 인간을 사랑하게 된 건 아까
배가 말했듯이 화산을 만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화산을 사랑하다 보니 변한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뭐 이들이 도피한 인간 집단과 이들이 나중에 뭐 화산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들의 인간 집단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들의 변화가 다큐멘터리에서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리고 전 그 변화가 너무 영화적이라서 신기했어요. 뭔가 어떻게 한 사람,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 구성을 한 게 아닐까요? 뭔가 레드와 그레이로 구성을 한 게 그리고 뭔가 색감 자체가 확 변하니까 그게 너무 맞아. 이 영화 자체가 잘 만들어졌다고 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에 들어간 애니메이션도 다 너무 좋지 않았나요? 너무 좋았어. 그쵸. 아, 레드와 그레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면 그 화산을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하나 봐야지 분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받아들인 뭐 최소한의 분류 같은 게 이제 레드와 그레이인데 레드는 용암이 이렇게 강처럼 흐르는 그런 친구들이고 근데 위험하지는 않대요, 얘네들이. 판과 판이 만나는 곳에서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이게 뭔가 응축돼서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흘러나오는 판이 것이라서 벌어지면서 흘러나오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땅이 새로 생겨나는 그런 것이라서 그 강줄기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은 화산 종류고 근데 대신에 그레이는 이게 뭔가 힘들이 응축돼서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라서 그 화산재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그레이라는 게 되게 위험하고 킬러라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죽이는 그런 화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용암 같은 게 많이 나오다가 이 두 사람도 인생의 후반부에 갈수록 이런 킬러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이 킬러들이 언제 어떻게 폭발을 할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대비하도록 뭔가 정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영화도 만들고 그랬다고. 저는 그 지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화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화산학자들은 관찰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오랜 관찰을 해도 사실 100% 알 수 없고 예측도 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 특성 자체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뭔가 인간으로서 화산과 같이 존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있잖아요. 미리 맞아. 대피하기, 주변에 있지 않기, 경보를 울리기 이런 것처럼 뭔가 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에 실패했다라고 보지 않고 알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행동의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보는 게 너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화산이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파괴이지만 뭔가 어떤 측면에서는 진짜 재형성이라서 땅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엄청 커다란 순무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고 저는 그게 뭔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건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진짜 거대하거든요, 순무가.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아해요. 뭔가 균형이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연에 균형이 있다고 절대적인 균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다큐멘터리 감독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순무 장면을 넣은 것 같아요. 저는 느끼기에. 그래서 그 장면이 좋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 보면서 되게 무상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형성되더라도 또 다시 파괴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파괴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제가 요새 근데 무상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모든 창조는 파괴구나. 그런 뭔가 최근에 출산 브이로그를 봤는데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뭔가 되게 아프게 낳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뭔가 되게 왜 여성만 저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창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파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보고 브이로그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지 나는. 근데 그 상태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창조가 있고 파괴가 있는데 파괴된 것이 다시 창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괴된 게 파괴되고 끝 사라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거지. 그렇게. 근데 거기서 무상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너무 고정되고 붙잡으려고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배 씨가 얘기하던 중에도 또 뭔가 생각난 게 있는데 저는 되게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대학원에 가서 짧지만 공부도 해봤고 근데 뭔가 이해가 절대 끝이 아니고 결국엔 내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 내 판단과 내 결정이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실 알았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해하고 끝까지 이해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내가 딱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게 약간 두부 씨가 말씀하신 문화기술지에서 나를 드러내는 걸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현상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맞아.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안에 넬리를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은 대상이 세상이고 그게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사실 내가 맞아. 속해 있는 세상을 내가 이해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한계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날아서 가능한 가능성이 맞아. 더 높은 이해일 수도 높다기보단 더 풍부한 이해.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해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전의 이해라는 상태에도 분명히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해에 대한 개념이 작용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거는 물론 나는 내 방식대로는 이해가 됐는데. 이거죠. 그런 이해? 그런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대충. 맞아. 네, 저는 근데 그냥 갑자기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욕구에 대한 이야기? 이 두 사람이 위험에 매료되고, 그러니까 화산에 매료된다는 건 곧 위험에 매료되는 거랑 떨어질 수는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화산을 연구하지 않는 일상을 굉장히 지루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만나가지고 얘기한 것 중에 애니어그램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사람에겐 세 가지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맞나요? 세 가지 하위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애니어그램에서 사용하는 애니어그램이 되게 유형이 많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1, 2, 3, 4, 5, 6, 7, 8, 9 유형과는 다른데요. 아무튼 사람의 세 가지 욕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적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보존 욕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이게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이거를 약간 어떤 전문가는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어떤 욕구를 채워야지 내가 삶에 의미 있다고 느끼는지 뭔가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던데 아무튼 성적 욕구는 이 사람들처럼 막 화산이 폭발할 때 거기 막 달려가는 것처럼 뭔가 짜릿한 경험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고 사람과 1대1로 되게
합일되는 것 같이 뭔가 그런 경험을 되게 좋아해서 연애 같은 거 많이 하는 그런 유형을 성적 유형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는 뭔가 사람들을 두루두루 많이 아는, 두루두루 많이 사귀는,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거는 오히려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정치하는 것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욕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보존은 뭔가 자기 몸을 간수하는 거, 잘 먹고 잘 자고 자기 몸 편하고, 사회적 유형보다 되게 적은 범위의 소수의 가족들에게 집중하고 잘 챙기려고 하고 돈 많이 모아서 잘 사는 거, 뭔가 그런 걸로 분류를 하는데 사람들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비율로 있는데, 근데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성적 욕구가 엄청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 욕구가 커도 그럴 수 있고 자기 보존 욕구가 많이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뭔가 저도 근데 예전에 넬리가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서 저는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자기 보존 욕구가 되게 높은 사람이라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진짜 이해 안 된다 싶었던 거, 유한 강에 들어간 거는 진짜 강인 호수인가? 아무튼 거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뭐 왜 저래라기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약간 되게 의문이었어요. 나 같으면은 내 인생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 반일? 이라서 신기했는데, 그래서 이 성적 욕구가 높은가? 이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생각난 게 인간과 잠깐 멀어져서 화산만 보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같은 팀 사람들이랑.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욕구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좀 덜 중요해질 것 같긴 해요. 그런 좀 더 커다란 걸 많이 보면 작은 건 좀 보잘것없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 화산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감각 자체가 그럴 수 있겠구나. 죽어도, 왜냐면 죽은 건 우연이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또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저는 그냥 뭔가 엄청난 도파민 중독자들이고 그 당시 세상에 재밌는 것도 없고 뭔가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게 모리스가 어렸을 때부터 맞아. 꿈꿔왔던 상상이라는 거잖아요. 유황 카누? 그러니까 유한 카누라기보다는 그런 흘러가는 용암에서 보트를 타고 흘러가는 게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고, 그것을 약간 파일럿처럼 실험해본 거라고 생각. 맞나요? 제 이해가? 다른 맥락인가? 아무튼 다른 걸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식의 약간 그런 위험하지만 모험 같은 일을 꿈꾸는 거는 뭔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생각난 게 약간 SF적 상상력 같은 거였거든요. 옛날에 프랑스에서 어떤 일러스트처럼 그림 같은 거 보면 하늘을 나는 사람이 있고 막 영상 통화를 해서 사람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고 그런 상상들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상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근데 그것을 그냥 꿈꾸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어떤 재밌는 면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다양한 사람이 있는 세상. 뭔가 위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상상력 자체는 맞고 틀리고가 없으니까. 근데 뭔가 저는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게 사랑에 대한 생각도 좀 들었는데, 저는 사실 제 자신에게 아쉬운 게, 저는 자기 보존 그 욕구가 높은 게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더 잘 사랑하고 싶은데 그걸 자기 보존 욕구가 막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 사람들이 화산을 사랑하는 방식은 화산에 가까이 가는 것, 더 가까이 가야만 알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황 그 강에 들어가서도 뭔가 채취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 보니까 그 경험적인 짜릿함도 있지만 무언가 더 알고자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자 할 때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걸 감수하는 게 저한테는 사실 좀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대단하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욕구가 같이 있어서 내적 네.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네요. 누가요? 당신이 제가요? 네. 완전히 자기 보존만 있었으면 그런 걸 부러워하지도 않았을걸요. 오, 그렇군요. 설득이 됐습니다. 짜릿하네요. 알게 되어서.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뭔가 화상과 세상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지구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뭔가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재밌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포인트에서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막 사랑에 대해서 고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음악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하고 진짜 싶었어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 좋은 음악 소개시켜 주세요. 이 영화에 사용된 음악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브라이언 이노의 The Big Ship이라는 곡도 영화에 들어갔어요. 그 카티아인가 모리스가 뭔가 그 버튼 같은 거 이렇게 돌리는 장면에 음악이 갑자기 커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된 음악이고요.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작곡하신 분 니콜라스 고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그 앨범이 있어요. Fire of Love, 그 화산만큼 사랑의 OST 앨범의 4번 트랙인 Love Humans라는 노래가 정말 좋더라고요. 들어볼게요. 네. 뭔가 이 내용 가지고도 막 되게 좋았는데 이미지랑 음악 가지고도 너무 즐거웠던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네. 베르너 헤어조크도 카티아 모리스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 헤어조크 어울린다. 헤어조크.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네. 불 속의 연인 카티아와 모리스 크래프트를 위한 진원곡 이렇게 되어 있고 제작 연도가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홀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푸티지가 최근에 발견됐나? 그럴 수도 다시? 있고 코로나 기간이어서 뭔가 그런 촬영 로케이션 촬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우와. 쪽으로 제가 들렸을 너무 때 궁금한데요? 헤어조크한테 좀 관심이 생긴 상태라서 되게 그래요? 헤어조크가 얼음 속을 걷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그게 진짜 얼음 속을 걸어서 본인가 아무튼 독일에서 프랑스까지 걸어서 가는 내용인데 거의 고행길을 걸어가는 그 책을 에드워드 양이 그 낭독한 게 진짜요? 있거든요. 그 전시에 갔을 때. 그래가지고 근데 저 그 책 나물한테 선물 받았었어요. 맞아.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그 책을 전시에서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우와. 그래서 나 왜 이 책 아직 안 읽었지? 막 이러면서 저도 지금 빌려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빨리 읽어야겠네요. 그리고 저 그냥 갑자기 든 질문인데 아까 넬리가 황홀감과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뭔가 자연을 마주할 때. 근데 그게 카티아와 모리스가 둘 다 공감하고 있는 감정이었잖아요. 근데 둘이 함께 봤어도 그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근데 그 외로움으로 통했기 때문에 그 뒤엔 안 느꼈을까요?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걸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근데 그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걸로 통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 사실이 위안은 됐겠지만 근데 사람의 외로움은 결국에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이 말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 내 외로움, 내 외로움이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영원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네. 아니요? 그럼 모르겠네. 그냥 감정은 근데 순간순간적인 거 아닌가? 근데 패턴은 있겠지. 뭔가 아예 없는 시기가 있을까요? 좀 장기간? 뭐 그런 시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궁금한데 득도한 스님은 외로움을 느낄까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궁금하네요, 갑자기. 부처님에게 외로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는데. 아, 잠깐만요. 아, 근데 부처님이 생각하는 외로움이 뭔지 궁금하네요. 재행무상 이러지 않을까? 아, 그 무상함에 관련된 건데 원래 무상한 사람과 기질적으로 무상한 사람과 생각을 넬리 씨처럼 결정한 사람. 무상해지고 싶은데 무상해야지. 수행한 사람. 왜 이렇게 수행, 무상이 안 될까? 네,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 열심히 생각하면서 무상함에 도달하는 사람의 맞아. 객관적인 무상함은 비슷할까요? 아니면 주관적인 무상함이 다 충분히 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괜찮은 걸까요? 아니 주관적인 무상함이라는 게 있을까? 무상해지면 주관적으로 그런 거 안 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거는 그 사람만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네.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내가 주관적으로 얼마나 무상한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지.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삶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삶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원래 무상한 사람은 그럼 부처님이 말하는 수행이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근데 이거는 저는 진짜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 하지만 인간 세상이라는 조건에서 무상하게 태어났어도 그 무상함을 같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긴 하네. 근데 그거 알아요? 응? 우리 이제 끝내야 되는 거? 너무 웃겨. 혹시 더 마지막에 나 이거 얘기하고 싶다 없나요? 아니 우리 그 가경 안 해요? 그 가경? 그 가격? 그거 그들 각자 맞아요. 왜 혼자 줄임말을 하세요? 왜? 못 아니 알아들었- 바로 이해가 되는 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로 넘어가시다 네네. 그럼. 좋아요. 네. 그들 어떠신가요? 각자의 영화관. 저는 아무튼 이건 사랑에 대한 영화인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오늘 사랑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한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저는 언제나 사랑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정말 좋아하는데 의심하는 게 너무 좀 커요. 초반에. 근데 영화를 볼 때 또 느꼈어요. 제가. 그 의심하는 내 자신. 뭔가 느껴가지고 그래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영화를 좀 다시 보고 싶어요. 매료돼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네. 저한테 이 영화는 새 집에서 첫 번째로 본 영화. 의미 있네요. 저 되게 그런 의미 부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 무상함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기념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시간 전에 보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급하게 보고 왔습니다. 근데 성실하시네요.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느꼈어요. 큰화면으로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진짜 다르긴 하겠다. 음악도 그렇고. 맞아. 좋아요. 배는 어떤가요? 저는 너무 지금 웃겨가지고 뭔가 저도 사랑과 이해 그리고 죽음과 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영화였는데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뭔가 제가 계속 해오던 고민과 연결돼서 뭔가 죽음에 집중하기보단 삶에 집중하고 싶다. 뭔가 거기서 뭔가 피어나는 사랑에 좀 더 집중하다 보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실망감 같은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매혹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왜냐면 그것도 삶이니까. 네, 매혹이라는, 그러니까 세상을 더 보고 싶은 욕망인 것 같아요. 나의 작은 경험에서 벗어나서 좀 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보는 쪽으로 전환되고 싶다? 굳이 그래야 될까요? 굳이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왜 해도 원할까요? 되겠지만 왜 그걸 원할까요? 저는 네. 그러니까 삶의 이유를 찾고 싶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의미를 찾고 싶은. 저는 진짜 너무 공감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딴지 거는 게 아니라. 네, 저 그렇게 딴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나라는 걸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집이면 집에 있는 창문을 다 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있으면서 세상을 보고 통할 수 있는 삶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저의 배가 예전에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맥락에서 얘기해야 되지? 그 개방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제가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성향이 좀 있는데 근데 그게 저를 더 가둬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배가 저번에 저한테 너가 그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이상적인 걸 좀 더 크게 만들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금 집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집이 있으면 이 집이 너무 좋은데 이 집이 너무 이상적이라서 근데 이 집은 아무튼 창문이 닫혀 있으면 갇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집을 넓혀야 되는구나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좋았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되게 생각의 흐름대로 얘기하는데. 그래, 유머가 삶에서 중요하다. 저는 유머. 그럼 방송 마무리해볼까요? 네, 마무리합시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